오늘 할 이야기는 한 해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원피스를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원피스를 안 보신 분이라도 알만한 꽤 유명한 명대사가 있죠. 원피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시작을 하면서 내 보물 말인가? 원한다면 주도록 하지. 찾아라. 이 세상의 전부를 그곳에 두고 왔다. 라고 말했던 그 해적왕 골디 로저. 이 골디 로저랑 상당히 비슷한 해적이 한 명 있었어요. 일명 영국의 해적왕이라고도 불리는데 사실 해적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 17세기 말 활동한 해적의 대명사 캡틴 키드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캡틴 키드? 이 캡틴 키드의 본명은 윌리엄 키드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었다고 해요. 근데 그 외에 알려진 사실은 별로 없어요. 다만 알려진 것은 군인으로서 영국과 프랑스 전쟁에 참전한 사실만은 확실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가 세운 업적도 만만치 않아서 1689년에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식민지 간의 전쟁에서 활약을 하면서 블레스드 윌리엄이라는 사략 함대의 지휘관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면서 당시의 왕이었던 윌리엄 3세에게 공로장을 받기도 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키도 크고 힘도 센 데다 꽤 똑똑한 사람이라서 전투에서 공을 많이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후 키드는 돌연 1691년 뉴욕으로 건너가서 매우 부유한 과부 사라 오트라는 여자와 결혼하고 맨해튼 아일랜드에다가 고급 주택을 구입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간 지역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정치인과도 교류를 할 정도로 그곳에서 명망을 쌓아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뇌물수수 혐의로 파직당한 벤저민 플래처를 대신해서 뉴욕의 매사추세츠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 있었던 유력 정치인 벨몬트 백작과도 친분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벨몬트라는 백작이 식민지로 들어오는 물건을 약탈해서 식민지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는 이 해적들을 토벌해달라는 요청을 키드에게 하게 됩니다. 그 무렵 영국의 국왕 윌리엄 3세는 인도양에 들끓는 해적 문제로 인해서 고심하고 있었고 그냥 단순 해군만의 힘으로는 해적들을 전부 다 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적국의 선박을 공격하고 납포할 권리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개인 소유의 무장 선박인 사략선으로 부족한 전투력을 보완하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거의 뭐 개인 해적을 그러면 승인해 준 거 아닌가요? 이거는 해적을 만드는 거랑 뭐가 달라요? 싶겠지만 대신 이 사략선들은 적국 선박을 납포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 중에 10% 정도를 국왕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윌리엄 3세 입장에서는 사략선이 전혀 나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1695년 뉴욕의 총독인 리처드 벨몬트 백작과 정부의 후원을 받아서 사략선 면허를 취득한 키드는 해적선과 적국인 프랑스 국적의 배를 무조건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서 본격적으로 사략선 어드벤처 갤리의 선장이 되어 잉글랜드의 식민지를 수탈하는 프랑스와 해적으로부터 이 잉글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냥 정말 무조건이에요. 그냥 프랑스의 국기가 보이면 공격해도 되는 거예요. 해적이다? 그러면 무조건 공격인 거고요. 1696년에는 희망봉을 향한 항해에 나서서 인도양에 진출하는 고정 프랑스 선박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으나 소득이 좀 미미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략선의 규칙은 획득한 것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예요. 노략질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도 얻는 수익이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도 잡아서 충당하고 잡아서 충당하고 잡아서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적을 잡지 못하자 수익이 점점점 줄어요. 근데 수익이 점점점 줄니까 선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더 이상 해적이랑 프랑스 선박만 약탈하지 말고 우리 돈이 많다는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배를 약탈하면 돈을 진짜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키드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해적질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 우리는 사략선이다. 라면서 FM대로 프랑스의 배만 털어야 된다고 고집합니다. 자, 그러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한 포수 윌리엄이라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그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불만이 있던 상황에 선원을 죽인 터라 언제 또 불만이 터져서 거의 선상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던 1698년 캡틴 키드는 프랑스의 국기를 걸고 있던 상선 쾌다 머천트호를 납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쾌다 머천트호를 납포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이 배가 페르시아 상인에게 보내는 황금, 보석, 비단, 설탕 등등등등 총 71만 파운드 가량의 물품이 실려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한 100만 파운드 정도가 2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말 이거는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근데 분명 캡틴 키드는 나라로부터 프랑스 국기를 단 모든 배를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략선이었어요. 근데 프랑스 국기를 달고 있는 쾌다 머천트호를 납포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 쾌다 머천트호를 납포한 거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문제가 따로 있어요. 이 쾌다 머천트호의 선장이 영국인이에요. 선장이 영국인인데다가 이 항해를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중개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 키드가 마음이 약해집니다. 아, 이 선장도 영국인이고 이거 좀 우리가 약탈하기는 좀 그런데 이거 다시 돌려줄까? 라면서 약탈한 물건을 다시 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선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약탈한 물품이고 로또 맞은 거잖아요. 이걸 포기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돈에 눈이 먼 선원들이 프랑스 국기를 달고 다니는 게 잘못한 거 아닌가? 우리는 프랑스 국기를 달고 있는 모든 배를 납포해도 되는 권한이 있는데요? 이거 우리 사력선인데요? 쟤네가 잘못한 건데요? 아니, 천하의 캡틴 키드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라면서 이 캡틴 키드를 자꾸 자극한 거예요. 자, 그러자 캡틴 키드 입장에서는 또 그게 그럴듯합니다. 그거는 그래. 일단은 프랑스 국기를 달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납포해도 문제는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해서 약탈품을 그 자리에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면 선원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면 찜찜하니까 일단 약탈한 물건들을 싣고 뉴욕으로 향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캡틴 키드가 몰랐던 가장 큰 문제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그가 납포했던 쾌다 머천트호의 화물이 무굴 제국의 황제와 가까운 귀족이자 무굴 제국의 최고 재판관 소유였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그의 소유물을 영국 정치인이 후원하는 인증받은 사략선이 약탈했다고 하면 무굴 제국이 반감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무굴 제국 입장에서는 아니, 영국에서 인증한 사략선이야? 근데 그 영국에서 인증한 사략선이 내 물건을 훔쳐갔단 이야기야?
그러면 영국이 훔쳐간 거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때문에 영국 측에서는 이 캡틴 키드라는 꼬리를 잘라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우리는 전혀 상관없어요. 저 미친놈이 그냥 그쪽에 물건을 훔쳐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사략선을 후원하면서 이득을 챙기던 벨몬트 백작을 포함한 이 휘그라는 당 쪽의 정치인들이 무굴 제국에 반감을 사서 인도양 쪽의 모든 무역을 말아먹으면 이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또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또 너무 크잖아요. 이익도 사라지고. 때문에 캡틴 키드를 사략선이 아닌 해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순식간에 캡틴 키드는 정당한 사략선 선장에서 해적이 되어서 현상금이 걸린 채 국가에 쫓기는 몸이 됩니다. 자, 한편 자신이 갑자기 해적이 되어서 거액의 현상금이 걸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캡틴 키드는 쾌다 머천트호를 침몰시키고 약탈한 보물의 일부는 금화로 바꾼 채 나머지 일부는 카리브해의 어딘가 외딴 섬에 숨기고 함께 가서 이 보물을 숨겼던 부하들을 대부분 죽여 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캡틴 키드는 이 쾌다 머천트호를 침몰시켜버리고 보물을 어디론가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형선으로 자그마한 배로 도피를 시도했으나 결국 1699년 보스턴에서 체포되어 미국으로 수감이 되었다가 7개월 뒤에 본국으로 송환이 되어서 재판에 회부됩니다. 근데 재판에서 캡틴 키드가 자신은 해적질을 한 적이 없으며 국가에서 인정한 정당한 사략선 활동을 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억울하니까요. 이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의 후원자였던 벨몬트 백작이 다른 귀족들과 합심해서 그의 증거였던 항해 일지와 다른 증거물들을 싹 다 태워버립니다. 없애버렸어요. 내가 정당하게 사략선 인증을 받았다, 나는 항해 일지도 썼다라는 증거물이 순식간에 사라져서 해적이 되어버린 캡틴 키드는 그대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캡틴 키드가 그냥 순순히 죽어주지 않아요. 무언가 시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억울하니까요.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영국의 한 하원 의원에게 협상을 시도합니다. 나는 100만 파운드의 보물을 가지고 있다. 나를 교수형에 처하는 것을 막아준다면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다. 나와 함께 가서 내 말이 거짓일 경우 그 자리에서 나를 죽여도 좋다. 라고. 그러니까 뭔가 정말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물을 어디 숨겼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처절하게 선처를 호소했으나 그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키드는 1701년 5월 47살의 나이에 해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교수형이 집행이 돼요. 그는 해적 행위로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이 사형을 집행할 때 키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결박당한 채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그림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랬던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꽁꽁 결박을 한 채 교수형에 처해진 거예요. 온몸이 결박당한 채로 사형에 처해진 것도 꽤 드문 경우였는데 사형에 처해진 뒤에도 그의 시신은 해적 행위에 대한 처벌의 본보기용으로 남아서 템즈강 근처 부두에 효시되었습니다. 죽은 채로 걸려 있었단 이야기예요. 해적 행위를 하면 너네들 이렇게 돼 라면서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후에 남긴 보물 중 일부는 롱아일랜드 근처 가디너스 섬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조금, 한 2만 파운드 정도? 정말 일부만.
발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재산과 얻어진 수익금 몇몇은 영국 정부가 압류해서 자선 사업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그의 보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가 납포했었던 쾌다 머천트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것만 찾아도 그 안에 보물이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 쾌다 머천트호를 침몰시킨 근처에다가 보물을 묻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히스파니올라라는 섬에서 쾌다 머천트호를 떠났기 때문에 여전히 그 배는 히스파니올라 섬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으나 발견이 되지 않았고 이 배 안에 있었던 수많은 보물들 역시 함께 감쪽같이 사라져서 행방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키드가 남겨둔 보물에 대한 전설들이 이야기로 퍼져서 돌기 시작했어요. 한 해적이 보물들을 어디엔가 숨겼다고 하더라. 그게 히스파니올라 섬 근처라고 하더라. 그게 어마어마하다고 해. 보물섬이 아닐까? 라는 이야기 등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키드가 처형된 지 약 90년 정도가 지난 1790년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무인도였던 오크섬에 움푹 파인 좀 특이한 지형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캡틴 키드에 대한 전설을 알고 있었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해적의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처에 캡틴 키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그곳을 파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막 삽카이 콩콩도 타고 막 삽자로 부러져가면서 열심히 으쌰으쌰 삽질을 했어. 근데 친구들이 약 3m 정도를 파자 나무문이 발견됩니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설레요. 열심히 팝니다.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삽질을 해요. 그래서 6m 정도를 더 파요. 그러니까 약 9m 정도를 판 거죠. 그러자 그곳에서 나무문이 또 발견됩니다. 자꾸 보물은커녕 문만 나오니까 이 친구들이 힘들어서 이제 삽질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한 남자가 몇 년 뒤에 본격적으로 보물 탐사대를 꾸려서 더 파내려 갑니다. 여기에 분명 보물이 있을 거야. 그 끈기 없는 놈들, 내가 보물을 찾을 거야.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구멍을 팠어요. 그렇게 한 22m쯤 파내려 갔을까? 이번에는 문이 아니야. 뭔가 발견됩니다. 한 석판이 발견돼요. 암호가 적혀있는 석판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암호를 해독하니까 여긴 뭐라고 써있냐면 11m 아래에 200만 파운드가 있다.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 보물이라니 라면서 더 열심히 구멍을 파내려 가던 이 탐사대는 갑자기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구멍에서 차오르는 물 때문입니다. 섬 한가운데 있는 구멍인데 지하수도 아닌 물이 갑자기 흘러 넘쳐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탐사대가 주변을 수색했고 이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구멍을 파내려 가다 보면 옆에 연결된 수로에서 밀물대에 바닷물이 흘러들어오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아냈어요. 대체 어떻게 만든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만든 건지는 알 수 없으나 파야 하는 구멍에 자꾸 물이 차오르니까 탐사대는 더 이상의 보물 탐사를 중단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캡틴 키드의 보물은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캡틴 키드가 죽은 지 약 200년 후인 1929년 한 골동품 시장에 윌리엄 키드라는 이름이 적힌 낡은 책상이 등장합니다. 한 변호사가 이걸 구매를 했는데 책상에 움푹 파인 곳에 양피지에 그려진 한 지도가 발견이 됐어요. 중국해라는 이름이 붙은 지도에 작은 섬이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보물지도일지도 몰라요. 자, 근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며 그냥 작은 섬에 보물이 묻혀져 있다라는 것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중국해의 어느 섬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건지 이 보물 지도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좀 커진 거예요. 자, 그래서 보물이 있을 만한 지역을 대규모로 수색합니다. 조그만한 섬, 중국해 근처에 있는 조그만한 섬들을 막 다 수색을 하고 그가 있었던 것 같은 곳을 막 다 수색을 했어. 그치만 보물은 찾을 수 없고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곳이 여기 팠었던 오크섬. 이번에는 1900년대잖아요. 최신 장비와 기계들을 동원해서 차오르는 물에 굴하지 않고 약 60m까지 파내려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힝, 속았지? 자, 이렇게 해서 캡틴 키드의 보물은 개꿀잼 몰카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캡틴 키드의 거짓말, 우리 모두 노란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 캡틴 키드의 보물은 그냥 사실 없었던 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07년 12월에 미국의 인디애나 대학교의 수중 탐사팀이 도미니크 공화국 남동쪽의 카탈리나라는 섬 부근에서 캡틴 키드의 보물섬 퀘다 머천트호로 추정되는 잔해들을 발견했다라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배를 발견했대요. 세상에, 그러면은 여기에 묻혀있을 수도 있고 이 근처 어디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여기서 퀘다 머천트호를 침몰시키고 뉴욕으로 향하면서 근처 가디너스 섬에 보물을 숨겼을 것이다. 일부만 찾았던 거지 사실 전체를 다 못 찾은 거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중국해라는 것으로 보아 남중국해 쪽에, 그러니까 필리핀 근처에 작은 섬들이 되게 많잖아요. 보라카이 같은 섬. 그런 곳에 숨겼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혹은 키드가 중국해라고 적은 건 페이크다. 이거 다 눈속임이다. 중국해에 숨겼을 리가 없다. 라는 갖가지 주장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17세기 카리브해에서 활동했던 스코틀랜드인, 해적은 아니고 해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써서 죽은 캡틴 키드의 보물을 사람들은 아직도 찾고 있어요. 여전히 보물 탐험가들은 그의 보물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남자가 캡틴 키드의 보물을 발견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은괴를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바다에 묻혀있던 캡틴 키드의 보물 중에 하나인 은괴이다. 라면서 이걸 꺼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국가에다가 이거를 그냥 기증을 했어요. 근데 유니세프 쪽에서 이게 은이 아니다. 이건 95% 정도 납으로 이루어진 배의 무게를 맞추기 위한 납덩어리일 뿐이다. 라고 발표합니다. 또 낚였지? 페이크다 이놈들. 또 속냐?
자, 그리고 이 캡틴 키드의 이야기는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 황금풍뎅이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고요. 원피스에 나오는 유스타스 캡틴 키드의 모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해적 이야기, 캡틴 키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